반갑습니다. 여러분 역사 완성자 윤산입니다. 너무나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22강이고요. 오늘은 중세교회에서 과연 이 교회의 권한에 대해서 당시 세속 권력인 왕과 교황의 또 다툼이 있었거든요. 그 내용들을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할 텐데, 여기서 보면 저는 오늘 이제 강의 앞서서 이 말씀을 하나 꼭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좋은 게 아니고 나쁜 게 아닙니다. 선생님 갑자기 무슨 말이세요? 뭐 이렇게 좀 어려운 말, 철학적인. 아니요, 철학적인 게 아니라 열심히 삶을 준비하는데 안 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안 풀린다고 열심히 안 하시지 않고 계속적으로 열심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은 그 좋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혹시라도 여러분이 예상했던 거나 혹은 노력했던 것에 비해서 잘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것을 너무 부러워하거나 혹은 너무 거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분명히 또 안 좋아져요. 선생님 뭐 인생사 세옹지마라는 말입니까? 맞아요. 오늘 보면 교회 권력과 당시 세속 권력 간의 그 다툼들이 계속 바뀝니다. 달도 차면 기운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것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가시다가, 저도 보면 그렇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운동하다가 제가 공부한다고 했을 때 다 미친놈이라고 했어요. 어떻게 살다 보니 재수할 때 힘들었거든요. 그러다가 저만 삼수했습니다. 저 주변에서. 힘들었거든요. 진짜 안 될 줄 알았어. 근데 과연 제 인생에서 제가 삼수라는 시기가 없었으면 운동선수 출신이었던 유성환이 지금의 그 과정을 담당할 수 있을까? 불가능했을 것 같아요. 없었을 것 같아요. 물론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실패하고 좌절했다가 또 잘 됐던 경우도 있고, 실패하고 좌절했다가 잘 됐던 경우도 있는데, 너무 다운되시거나 너무 거만하시거나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게 아니고 나쁜 게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이 지금은 조금 선생님 좀 난해한데요 할지 모르시겠지만, 아마 여러분이 살아가다 보면 제 이 말이 기억날 때가 있을 겁니다. 좋은 게 아니고 나쁜 게 아닙니다. 지금 안 된다고 너무 다운되지 마시고요. 지금 잘 된다고 너무나 거만하지 마세요. 각자의 삶에서 최선을 다해 살다 보면 언젠가는 좋은 시절이 오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저는 확신해요. 자,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은요, 성상 파괴령으로 대표되는 당시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 레오 3세가 내렸던 성상 파괴령 한번 살짝 살펴볼 것이고요. 오늘의 가장 메인 테마는 요겁니다. 카노사의 굴욕과 아비뇽 유수. 이것은 교회 권력과 당시의 국왕 권력 간의 다툼이 계속 이어지거든요. 그 과정을 얘기한 것이고요. 최근에 문제 엄청 쏟아집니다. 특히 아비뇽 유수가 최근에 좀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보시면 2017, 20, 17, 20, 21, 23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최근에 아주 문제가 쏟아지고 있는 파트가 되겠고, 중세 문화는 너무 깊게는 들어가지 마세요. 지금의 현행 교과서는 문화 파트는 그렇게 깊게는 사실은 나오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대략적으로 이따가 설명은 다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은 이렇게 됩니다. 내용이 많은데요. 전체적인 흐름만 이해해 주시면 조금 편안하게 갈 수 있습니다. 하나씩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4세기에 밀라노 칙령이 있었습니다. 복수 한번 해볼까요? 누구? 콘스탄티누스. 313년 로마 제국에서 크리스트교를 최초로 공식적으로 인정해 준 거예요. 이걸 공인이라고 합니다. 313년에 밀라노 칙령, 콘스탄티누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전에는 그 초대교회만 하더라도 로마에서 엄청 그들을 뭐 거의 죽이고 사자 밥으로 주고 막 이러지 않았었습니까? 자, 그러다가 수백 년 동안 지하에 있다가 딱 이제 정면 나온 거예요. 교리가 너무 다른 거야. 서로에게 다 이단이래. 그러니까 야, 교리 한번 정리하자. 그래서 325년에 모였던 게 니케아에서 공유회라는 건 보통 종교회의를 공유회라고 합니다. 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삼위일체설을 인정한 아타나시우스파를 공식 종파로 인정한 것이에요. 그리고 테오도시우스는 제국이 분열될 것 같으니까 크리스트교교를 국교화까지 해요. 국가의 종교까지 삼아요. 여기서 말하는 국가는 로마 제국을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테오도시우스 사후 동서로 로마는 분리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이쪽을 서로마, 반 나눠서 이쪽을 동로마 이렇게 나뉘게 되었던 것이죠. 자, 이러한 과정 가운데 크리스트교는 점점 더 확대가 되는 거예요. 유럽 사회 안에서. 그래서 당시 크리스트교에 5개의 주요 교구가 있었습니다. 자, 보시면요. 이쪽에 알렉산드리아 보이시죠? 이집트 지역에. 그 다음에 예루살렘, 그 다음에 안티오크, 그 다음에 콘스탄티노폴리스, 그 다음에 로마. 요렇게가 5개예요. 5개. 근데 문제는 이쪽 로마와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제외한
요 세 개의 교구가 이슬람권에 넘어가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요 내용이거든요. 한번 보시면 주요 5개 교구가 이렇게 됩니다. 다시 한번 예루살렘, 알렉산드로스, 안티오크, 콘스탄티노폴리스, 로마인데 요 세 개가 이슬람 세력권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2개가 남았었죠. 콘스탄티노폴리스는 동로마교, 즉 비잔티움 제국의 최고의 그 그리스도교의 본산이 되고요. 그 다음에 로마는 서로마 지역, 서유럽 지역의 최고의 본산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마치 이것처럼, 이렇게 2개처럼. 자, 이런 상태에서 성상 파괴령이라는 게 내려집니다. 성상 파괴령이라는 건 뭐냐면 당시에 이 여기 지역, 서유럽 지역에선 성상을 많이 만들었었어요. 야, 너 예수님이 어떻게 생긴지 알아? 이렇게 생겼어. 성모 말이야? 이렇게 생겼어. 이러고 나서 판 거예요. 이것은 뭐 전도의 목적이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여기서도요. 이 성상이 꽤 돈이 좀 됐었대요. 경제적으로. 교회의 재정을 채워주는데 많이 도움이 됐답니다. 그러니까 당시 비잔티움 제국 입장에서 야, 그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그거 우상 숭배잖아. 라고 하면서 몇 번을 제기를 했었는데 이게 잘 안 들어주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 레오 3세. 선생님, 황제가 어떻게 이렇게 종교적인 거에서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까? 왜 그렇다고 했었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비잔티움 제국은 황제가 교황을 겸하는 황제 교황주의였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726년 성상을 다 파괴하라고, 이걸 과거에는 성상 숭배 금지령이라고도 했었는데 지금은 교과서가 성상 파괴령으로 표기합니다. 자, 그래서 그 이후 동서교회 간의 대립은 더 극심해졌어요. 자, 이런 상태에서 이게 성상 파괴령입니다. 초기 크리스트교회에서는 성상 숭배를 금지해 왔으나 선교의 편의상 묵인해 왔다. 그러나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 레오 3세는 신학 정치적 목적으로 726년 성상 파괴를 명령을 했습니다. 자, 레오 3세는 서방 교회에 대해서도 실시를 명령하지만 게르만족 포교의 성상을 활용하던 서방 교회의 반발을 불러일으켰고요. 이는 교회가 동서로 분열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계기는 한 300년 정도 지나서 완전히 이제 나뉘게 되고요. 계기가 먼저 됐다가 그 이후 실제 나뉘는 건 1054년입니다. 자, 그 와중에 10세기, 900 몇 년, 대략 이쯤 되겠죠. 이때쯤 되면서 교회가 타락하는, 타락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좀 너무나 좀 단어가 세고요. 세속화됐다. 세속화라는 게 뭐냐면 원래 종교는 신성해야 되잖아요. 근데 세상에처럼 됐다라는 거예요. 너무 사회화됐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흔히 세속화됐다라고 그래요. 종교 입장에서 보면 일종의 타락한 거죠. 왜? 돈을 노리는 거야. 대토지를 소유하고요. 교회나 성직자들이. 그리고 성직이 뭐죠? 즉 성직자, 주로 성스러운 일을 담당했던 종교와 관련된 사람들, 이 성직을요 매매해요. 아, 야, 너 성직자가 되고 싶나? 1000만 원 이런 식이에요. 성직을 매매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직자들이 몰래 결혼해요. 선생님, 목사님 결혼하신대요. 이때는 여러분 개신교가 나오기 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직자들은 다 결혼을 못하는 게 기본 원리였지만 어느 정도 힘 있는 사람들은 몰래 처들이 있고 자식도 많았었어요. 이런 경우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성직의 자리를 매매하거나 성직자들이 결혼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걸 상당히 세속화됐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문제가 요거 있어요. 성직자의 봉신화예요. 봉신 혹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신하로 봉해졌다는 뜻이거든요. 신하라는 건 누구의 밑에 있는 사람이야? 왕 밑에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성직은 누구를 바치는 사람입니까? 신을 바치는 사람인데 이 성직자가 신하처럼 됐다라는 것이에요. 성직자의 봉신화라는 것이. 즉 무슨 말이냐? 국왕이 성직자의 서임권을 행사한 것이에요.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다니고 계시는 성당이나 교회에 신부님이나 목사님이 계신다고 해봅시다. 누가 그 직을 임명해야 되죠? 교회의 최고 권위 있는 사람이 임명해줘야 되죠. 근데 만약에 그것을 대통령이 임명했다라고 해봅시다. 말이 안 되죠. 안 되겠죠. 국무총리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건 세상 권력이니까, 세속 권력이니까. 종교 권력은 종교의 지도자가 임명해줘야 되는 건데 이거에서는 성직자의 서임을 누가 한 거예요? 국왕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걸 두고요. 교회 측에선 계속적으로 교황은 달라고 그래요. 그걸 내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되라고 하는데 왕도 이게 어마어마한 또 큰 권력이었거든요. 그래서 주지 않고 이것 때문에 싸우게 됩니다. 잠시 뒤에 그건 카노사의 굴욕으로 이어지고요. 어쨌든 이렇게 교회가 타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자 수도원 개혁운동이 벌어지게 돼요. 이 수도원을 개혁운동으로 대표적인 게 클리니 수도원입니다. 야, 너네 너무나 좀 타락했어.
좀 더 클린해져야 되겠어. 클린이 수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게 안 까먹겠죠, 근데. 예, 청빈. 야, 너 우리 좀 검소하게 살자. 노동하자. 땀 흘리면 딴 생각 안 나. 그리고 학문에 열중하자. 라고 하면서 청빈, 노동, 학문, 증진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하는 클린의 수도원이 당시 10세기를 전후해서 나타났던 교회 타락에 이것을 개혁하고자 하는 대표적인 그 중심의 수도원이었었다. 클린의 수도원, 클린해져야 됩니다. 봐주시면 좋겠고, 자, 그러한 와중에 11세기로 갑니다. 자, 레오 3세의 성상 파괴령 이후 동서교회 간의 대립이 극심해졌다라고 했었죠. 그 중에 최종적으로 1054년 동서교회가, 즉 당시에 서쪽에 위치했고 동쪽에 위치했던 각각의 이 교회는 이 서유럽 지역에서는 로마 가톨릭이 되고요. 이때 분리가 되면서. 그리고 동로마 지역, 즉 비잔티움 지역에서는 그리스 정교가 됩니다. 이때 나눠진 거예요. 11세기에 이게 둘로 나눠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그리스 정교는 우리 교과서 안에서의 내용은 대부분 빠집니다. 대부분 빠집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쪽으로 가서 동방 정교, 그리스 정교 이렇게 불렸다라고 하고요. 앞으로 우리가 공부하는 크리스교는 다 여기예요. 로마 가톨릭입니다. 로마가 중심이 되는 바로 그 크리스트교, 로마 가톨릭입니다. 이 로마 가톨릭 내에서도 아까 싸움이 있었다고 했죠? 어떤 싸움? 성직자 서임권. 이건 교황이 가져야 되냐, 황제가 가져야 되냐를 놓고 끊임없이 다툼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때 하나 알아두셔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파문이라는 겁니다. 파문이 뭐냐면 너 더 이상 크리스트교 교도 아니야. 너 더 이상 교회 다니지 마!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이런 거 하면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어떤 목사님이나 혹은 종교적 권위자가 너 더 이상 교회 다니지 마! 라고 하면 아예 안 다니고 말지 뭐 하면 끝일 거예요. 지금 우리에겐 종교 자유가 있으니까. 이때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파문 당하잖아요. 그거는 교회 공동 그 마을의 공동 묘지에 묻힐 수도 없고요. 사람으로서 대우를 못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이유 없이 폭행해도 되고요. 그의 재문을 빼앗아도 죄로 물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의 개념에서 교회를 못 다니는 것과 이 11세기 경쯤에 교회를 못 다니는 건 완전 다른 거야. 거의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대우를 못 받는 게 파문이었어요. 어쨌든 당시의 파문들은 그랬었거든요. 근데 황제잖아. 당시에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하인리 4세가 를 향해서 교황이 저 성직자 서임권 주세요 그러고 있는 거야. 그러자 황제가 됐거든요. 그거 내 거거든요. 왜 당신 달라고 해요? 이렇게 막 서로 이제 싸우고 있었어요. 그러자 교황이 더 이상 안 되겠어요. 교황 당시 그레고리우스 7세. 이 인물은 많이 나왔던 인물입니다.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그레고리우스 7세가 황제를 향해서 파문을 명합니다. 당신 이제 더 이상 크리스트교 교도 아닙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자 황제는 뭐예요? 그래? 한번 해봅시다. 내가 지금 애들 밑에 내가 지금 땅을 얼마나 준지 알죠? 얘는 다 내 신하들이야. 싸움 당신 해봤자 당신 나한테 안 될걸? 얘들아 그렇지! 라고 뒤에 봤는데 아무도 없어. 다 교황한테 가 있는 거야. 완전 버드가 된 거 아니야? 어떻게? 그래서 어떻게 없어? 군대 좀 빌려줘 하는데 아무도 안 빌려줘. 당신 파문당했다며? 나 그래서 다 지옥 가요. 당신 말 들었다가는 내 밑에 있는 농노 애들도 내 말을 안 들어요. 여기 다 크리스트교 교도 애들이잖아요. 교황의 힘이 더 세요. 이 분위기가 나온 거야. 그렇게 되자 어떻게 하냐? 황제 하인리 4세가요. 당시 교황이 머무르고 있던 성에 찾아갑니다. 이때 솔직히요. 그 관련된 자료를 보면 교황도 긴장했대요. 그래서 하인리 4세가 저기 왔습니다. 라는 얘기를 듣자 제일 먼저 봤대요. 군대 얼마나 데리고 왔어? 라고 바로 물어봤대요. 왜 군대로 들어와서 완전히 본인을 그걸 할까 봐. 폭행을 가할까 봐. 근데 최소한의 근위병만 데리고 왔습니다. 됐다. 야, 좀 걔 둬. 이렇게 된 거야. 근데 그날 마침 눈이 내렸대요. 이제 그는 당당한 전사의 모습으로 온 하인리 4세가 아니라 잘못을 비는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왔대요. 그래서 마침 눈이 쭉 내린 거야. 그래서 잘못했어요. 저 앞으로 안 그럴게요. 잘할게요. 교황성아 제가 잘 모실게요. 하는데 교황도 치네. 3일을 안 열어도. 그냥 둬. 눈밭에서 그냥 잘못을 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자 옆에 있는 카노사의 성주가 그래도 저 황제인데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좀 사람은 좀 들이시고 말로 혼내세요. 이렇게 된 거야. 그러라고 할까? 야 들어오라고 그래.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가려고 하는데 다리가 얼어서 실제로 못 일어났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옆에 신하들이 막 이렇게 들쳐 업어가지고 어쨌든 왔답니다. 그로부터 이제 완전히 누구의 승리로 끝난 거예요. 이 싸움에서 교황의 완승으로 끝난 거지. 이것이 바로 카노사의 굴욕입니다. 카노사의 굴욕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누구의 힘은 점점 세질까요? 누구의 힘은? 당연히 교황의 힘이 좀 세지죠. 1077년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클레르몬 공예가 1095년이었거든요. 요거부터 한 20여 년 뒤에 클레르몬 공예가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신께서, 여호와께서 나에게 명령하셨다. 우리에게 승리를 명령하셨다. 가자! 라고 하게 가능했던 게 이때부터 누구의 힘이 더 세진 상태였기 때문에, 교황의 힘이 올라오고 있던 타이밍이었기 때문에 십자군 원정에 대한 선포가 가능했던 거예요. 자, 그런 타이밍에서 이게 바로 그 장면입니다. 카노사의 굴욕. 앞으로 잘 할 건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유 그럼요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제가 무슨 이 변변치 않은 황제로서 어떻게 감히 교황 성악계 제가 대들겠습니까? 앞으로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라고 하는데, 실제로는요 그 다음에 들어가서 군사적으로 해서 잘 잡아드리기도 해요. 근데 사실 이건 맥락상 하면 너무 좀 우리가 기억하기가 힘드니까 그냥 그거는 그냥 그렇구나 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그러한 타이밍에서 12세기가 벌어집니다. 보름스 협약. 보름스 협약으로 인해서 교황이 꿈에 그리던 성직자 서임권을 차지하게 돼요. 와우! 드디어! 이젠 내 건가? 좋아. 이 지역의 주교는 자네네. 이렇게 이제 가능하게 된 것이죠. 누구 입장에서? 교황이 꿈에 그리던 성직자 서임권을 차지했던 게 보름스 협약입니다. 요 연도는 여러분 진짜 많이 나와요. 다르게 외울 필요도 없습니다. 1122년. 1122년에 보름스 협약이 체결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교황의 권한은 쭉 올라가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국왕의 권력, 황제의 권한은 쭉 내려지고 있던 타이밍에 그 절정을 보여줬던 게 13세기예요. 교황권의 전성기. 당시에 교황 인노켄티우스 3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당시에 영국 존 왕에게 이렇게 표현했대요. 저기 왕,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생각할 때 말이야, 이 교황의 권한은 낮에 떠 있는 해라면 당신은 기껏 이 나라 정도 통치할 수 있는 당신은 말이야, 내가 지면 나타나는 달 정도 아닌가? 라고 물었더니 당시에 교황이 아유 그럼요 라고 할 정도로 당시에 교황권의 전성기를 보여줬던 게 바로 이 13세기입니다. 자, 그렇지만 제가 강의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달도 차면 기우는 법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부터 요 사이에 뭐가 있었죠? 십자군 전쟁. 십자군 전쟁 실패로 끝나게 되면서 교황의 이 말빨과 권능이 한계가 느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쭉 떨어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교황은 해, 국왕은 달. 요때까지가 이제 마지막 불꽃이었죠. 우주의 창조주로 위대한 두 광체를 설치하였다. 더 위대한 광체 해는 낮을 지배하고 약한 광체 달은 밤을 지배한다. 마찬가지로 보편적인 교회의 영역에도 창조주는 위대한 두 권위를 임명하였다. 더 위대한 것은 영혼을 지배하고 약한 것은 육체를 지배한다. 이 두 권위란 교황권과 황제권이다. 나는 해, 넌 달, 콜 이렇게 됐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사건이 벌어집니다. 아비뇽 유수. 14세기요. 14세기 초인데 요 연도가 중요합니다. 1309년에서 1377년. 아까 카노사의 굴욕이 언제였죠? 1077년입니다. 요 두 연도는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두 개 반드시 기억해서 알아두셔야 되는데 요거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자, 이때 어쨌든 이 성직자 서임권은 교황이 가져갔죠. 자, 그런 상태에서 진행되는데 이 사이에 십자군 전쟁이 벌어진 거야.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은 교황을 예전처럼 그렇게 권능 있는 존재로 보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왜? 그 사람으로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재산도 잃고 목숨도 잃고 이렇게 됐잖아요. 자, 그런 상태에서 당시에 프랑스에 여기는 황제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아까도 그 황제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면 왕이었습니다. 프랑스의 당시에 필리프 4세라는 왕이 교황과 다툼이 벌어져요. 이 다툼은 성직자에 대한 과세권 때문에 싸웁니다. 당시 성직자한테는 제대로 된 세금을 물릴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야, 성직자로 그런 게 어딨어? 이제 당신도 세금 좀 내. 라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1302년에 이 삼부회라는 걸 최초로 열었던 사람이 요양반입니다. 그런데 당시 교황은 뭐? 나한테 세금 내라고? 성직자들한테 세금 내라고? 말이 돼? 이러면서 대항을 해요. 근데 200년 전과 상황은 완전 달라졌던 것이지. 그 사이에 십자군 전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된다? 안 되겠네 라고 이제 하게 돼요. 그런 상태에서 당시 교황 보니파키우스 8세와 필리프 4세 간의 대립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국왕, 즉 황제가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측근 귀족을 불러요. 야, 교황한테 가서 무력으로 한 대 때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자 그 밑에 있던 귀족이요, 실제로 보니파키우스 8세, 교황입니다. 교황한테 가서 물리적 폭행을 가합니다. 왜 황제 말 안 들어?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충격 때문에 한 달 동안 알타가 죽어요. 이 사건이 언제 있었냐면 1303년에 있었고, 그리고 나서 얼마 안 가서, 뭐 교과서에서는 안 나오는데 사실 보니파키오스 8세만 기억하셔도 돼요. 근데 아비뇽 유수라는 건 뭐냐면, 아비뇽이라는 프랑스의 도시에, 프랑스 남부의 도시에 교황을 머무르게 했다라는 것이거든요. 유수가 그런 뜻입니다. 머무르게 했다라는 뜻인데, 이 아비뇽 유수는 보니파키오스 자체가 당하진 않았어요. 이때부터 이 다툼이 있었고, 이걸 아냐니 사건이라고 합니다. 왜? 필리프 4세의 측근이 가서 교황에게 물리적 폭행을 가하게 돼요. 그렇게 되자 그 충격으로 한 달 뒤에 죽게 되고, 그 다음에 베네딕토 1세라는 사람이 자리를 받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도 얼마 안 가서 죽게 돼요. 그리고 나서 클레멘스 5세라는 사람이 아비뇽에 가서 머무르게 돼요. 이제는 그 앞에 교황들이 막 이 왕한테 완전 기 죽어 있었잖아요. 당신 이제 로마 있지 마. 내 말 들어. 저기 프랑스, 내 지역 하에 있는 저 프랑스 아비뇽에 가서 교황청 만들어놔. 저기서 살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자 그걸 거부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약 한 70여 년간 한 다음에 아비뇽 가서 있어요. 이게 바로 성직자 과세 문제를 놓고 둘이 붙었던 것이에요. 이 사건. 이거 시기로 많이 물어봅니다. 즉 교황청이 아비뇽으로 이주하게 돼요. 원래 교황청은 로마였는데. 그래서 교황권의 추락을 얘기해주는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아비뇽 유수입니다. 되셨죠? 그래서 요 연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요 연도와 같이 맞물려 가는 게 중세 유럽에서의 가장 대표적인 전쟁이 또 백년 전쟁이라는 전쟁이 있거든요. 영국과 프랑스가 붙었던 1337년부터 1453년인데요. 요 아비뇽 유수 기간에 벌어졌던 것이 백년 전쟁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요 두 개가 같이 맞물려서 시험 문제 되게 여러 번 나옵니다. 백년 전쟁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다시 배울 거예요. 그래서 요 아비뇽 유수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걸 도표로 만들어 보자면 요렇게 됩니다. 그레고리우스 7세와 하인리 4세 간에 붙었던 카노사의 굴욕, 요게 언제라고요? 1077년입니다. 그리고 보름스 협약. 이들이 싸우게 되었던 계기가 성직자의 서임권 문제 때문이었었고, 이 성직자 서임권이 최종적으로 교황에게 넘어가겠다는 게 보름스 협약이에요. 1122년. 그러다가 13세기에 교황권에 교황은 해, 황제는 달이라는 말이 나왔을 게 13세기고요. 그러다가 14세기 언제요? 1309년부터 1377년까지. 정확히 여기서 보시면요, 여러분. 여기서 300 더하면 여기예요. 1377년, 1077년, 1377년. 그리고 여기서 약 한 70, 뭐 정확히 빼면 70이 조금 안 되지만 68 정도 되지만 대략 한 70여 년 정도, 70여 년 가까이 머무르게 되었던 게 아비뇽 유수. 그래서 요때 요 권한, 카노사의 굴욕으로 올라갔던 권한이 교황권입니다. 그러다 최정성기를 보여주고 쭉 쇠퇴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요 카노사의 굴욕으로 쇠퇴했던 것이 황제권 내지는 국왕 권력이었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요 대략의 시기 사이에서는 뭐가 있었다? 자군자군 십자군 전쟁이 있었다라는 거 포인트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한 와중에 교회가 분열돼요. 왜요? 1377년에 이제 다시 교황청을 로마로 옮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로마로 옮겨갔어요. 그랬는데 아비뇽, 당시 프랑스 남부 지역에 있었던 아비뇽에서 사람들이 반발이 일어난 거야. 왜 여러분? 아무리 권한이 떨어졌어도 교회의 최고 우두머리인 게 교황인 건 변함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어쨌든 교황을 한번 보는 게 평생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와가지고 교황선아 한번 만나 주십시오 막 이런 거 하고 해서 이게 실제 경제가 이 아비뇽 지역이 엄청 잘 나갔었대요. 70년 가까이. 그러다가 어쨌든 교황이 다시 로마로 돌아갔잖아요. 그러면 아비뇽 있는 사람들 입장에선 경제적인 문제도 있었고 또 이 정서적인 또 종교적인 문제도 있었고 해서 뭐야 예전에 교황이 있을 땐 좋았는데 이제 교황 없네? 그럼 하나 뽑을까? 해서 뽑아요. 그래서 아비뇽에도 교황이 있고 로마에도 교황이 있는 거야. 서로 간에 뭐 나름의 이유는 있었겠죠. 정통성이라고 주장을 하게 되면서 교회가 대분열이에요. 나는 로마가 맞다고 봐. 나는 아비뇽이 맞다고 봐. 라고 하면서 막 이제 다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당시에 교회의 우두머리 권력이 이렇게 되는데 밑에 신앙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엉망이었겠죠. 그렇게 되면서 우리의 지금의 신앙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교회 개혁 운동이 벌어집니다. 이게 대표적인 게 위클리프랑 후스입니다. 이 위클리프 같은 경우는 지금의 영국 일대에서, 그 다음에 후스 같은 경우는 보헤미아, 지금의 체코,
중심으로 해서 개혁 운동을 펼쳤던 인물들이에요. 위클리프가 시기적으로 조금 앞섭니다. 당시에 교회의 잘못된 타락상이나 이런 것들을 신랄하게 교리적으로 비판했던 인물이 위클리프, 또 그 뒤를 이어서 나왔던 게 후스란 인물이었었는데, 자, 그러한 와중에 콘스탄치 공회라는 것이 벌어집니다. 콘스탄치 공회라는 게 뭐냐면, 콘스탄치라는 지역에서 종교회의를 연 거예요. 지금 교회가 분열돼 있지? 이거 우리가 정리하자라고 하면서 종교회의를 연 거야. 이게 1414년부터 1418년까지 1414년에서 1418년까지 한 5년 정도 회의를 했고요. 여기에서 아비뇽이 맞냐 로마가 맞냐를 싸우다가 로마 교황의 정통성을 인정해요. 딱 정리해 준 거예요. 아비뇽, 너 이제 가만히 있어. 로마가 맞아 라고 결정해 준 거예요. 그리고 이때 이미 죽고 없었던 당시 교회의 권력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가했던 위클리프를 이단으로 규정합니다. 이단. 이때 근데 이미 위클리프는 죽고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부관 참사합니다. 묘를 파서요. 다시 한번 이 시체를 자르고 그리고 그의 책을 막 불태우고 그랬어요. 근데 이때 후스는 살아 있었거든. 후스야, 우리 콘스탄치 공회 여는데 너 잠깐 와볼래? 뭐 네가 뭐 하고 싶은 말 있다면 우리가 네 말 들어줄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자 후스가 바보가 아니잖아요. 나 가면 좀 위험할 것 같은데? 나 가면 당신들한테 좋은 얘기 안 할 거고 난 신랄하게 당신들 비판할 거다. 근데 내 목숨이 어떻게 유지되겠냐? 야, 우리 너 안 건드려. 이 얘기는 들어보자고. 그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야지 우리 또 객관적으로 생각할 거 아니냐? 그런가? 하고 가요. 갔다가 잡혀. 잡혀서 화형에 처해. 약속은 없어집니다. 그러자 화형으로 여러분 죽는다는 건 엄청난 고통이에요. 이게 한 번에 팍 죽는 게 아니잖아요. 칼로 이렇게 죽는 것도 아니고 이 불이 타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그 과정 자체가 지켜본 사람 엄청났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화형으로 죽기 전에 후스한테 한마디 해라. 미안하게 됐다. 내가 너 죽이려고 처음부터 했는데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다. 뭐 살려는 줄지 몰라겠다 싶었는데 어쩔 수 없더라. 여론이 다 너 죽이란다. 죽어라. 라고 이제 결정이 된 거예요. 그러자 후스가 그 말을 했답니다. 당신들은 지금 볼품없는 거위 한 마리를 불태우지만 100여 년의 시간이 지나게 되면 당신들이 도저히 불태울 수 없는 백조가 노래하는 그 노래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라고 하고 죽어갔다고 하고 그 100년 뒤쯤 나왔던 인물이 종교개혁의 선두주자였던 마틴 루터였다. 라는 말이 있는데 아무리 봐도 그 뒤에 만들어진 내용이 약간은 좀 이 MSG가 많이 들어간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정리됐던 것이 콘스탄치 공의회입니다. 되셨죠? 요 대략의 연도가 많이 나옵니다. 콘스탄치 공의회. 로마 교황의 정통성을 인정해 주었었고요. 위클리프를 이단으로 후스를 화형에 처했던 것이 콘스탄치 공의회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크리스트교 한번 총 정리해 보자면 이렇게 돼요. 여기 보자면 크리스트교 총 정리입니다. 한번 보세요. 제 강의 필기 노트에 다 있는 겁니다. 자, 밀라노 칙령, 크리스트교를 로마에서 최초로 인정해 준 것이죠. 콘스탄티누스 때입니다. 그리고 니케아 공의회, 둘 다 콘스탄티누스 때죠. 아타나시우파, 삼위일체설을 인정해 주었던 것이고요. 로마 제국에서 크리스트교를 국교화했던 것이 테오도시우스 황제, 올해 수능에 나왔었죠. 그리고 성상숭배 금지령, 지금의 표현으로 하자면 성상 파괴령을 726년 비잔티움 제국의 누구요? 황제 레오 3세.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동서교회가 분열되었습니다. 1054년. 이때부터는 동로마는 동방정교, 서로마는 로마 가톨릭으로 간다고 했었죠. 서유럽의 교회는. 그리고 나선 다 서유럽의 로마 가톨릭입니다. 자, 카노사의 굴욕,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와 황제 하이니 4세 간의 대결에서 교황의 완승. 클레르몬 공의회 뭐 있었죠? 십자군 전쟁의 선포. 누구였더라? 우르바누스 2세. 그리고 보름스 협약 1122년 교황이 성직자 서임권을 차지하게 되었었고요. 아비뇽 유수 1309년부터 1377년까지 이때는 황제의 완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과정 제 필기노트에 있으니까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는 중세 문화로 가봅시다. 중세 문화는 그렇게 깊게는 공부하실 필요 없고 그냥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세 문학은요, 일단 먼저 철학부터 한번 가볼게요. 초기 철학은요, 교부 철학이라고 그래요. 교부 철학은 대충 찾아보면 한 2에서 한 7세기 전후까지 갔었던 그 당시에 초기의 크리스트교 교리를 교부 철학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그 학자로는요, 아우구스티누스. 선생님,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요? 아니요, 거기에는 T가 들어가요. 이분은. 원래 아우구스투스는
옥타비아누스를 말하는 거잖아요. 여긴 T가 들어갑니다. 아우구스티누스예요. 뭔가 티처가 되기 위해서 노력했나 봐요. 그래서 신국론이라는 그런 책을 했다고 하는데 이거 단독 문제로 나올 가능성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가 십자군 전쟁 이후에는 여러 문화로부터 자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중세에 가면 스콜라 철학이라는 철학이 나오게 돼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받아서 스콜라 철학. 원래 이 수도원의 부속 학교가 스콜라였거든요. 스콜. 이것이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학교를 뜻하는 영어 단어 스쿨이 됩니다. 그리고 이 스콜라 철학의 대표적인 인물이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교북 철학까지만 하더라도 신앙과 철학, 즉 이성을 봤을 때 언제나 신학이 우선되고 그걸 보조하는 수단으로서의 철학과 이성이 있었었는데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신앙과 이성은 서로 간의 조화를 이룰 때 훨씬 더 안전한 신앙, 완성된 신앙이 나타난다라고 주장했고요. 그런 주장을 했던 것이 신학대전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그렇게 깊게는 안 나옵니다. 요거 너무 깊게 들어가면 윤리화 사상이에요. 우린 이런 게 있었구나. 중세시대 정도면 끝납니다. 자, 이게 바로 신학대전이랍니다. 이 계시, 진리 또는 신학은 학문이다. 확실한 원리들로부터 흘러나온 이론체계일 뿐 아니라 신에 의해서 계시되었기 때문이며 또한 확실한 원리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이다. 신학은 계시의 증명을 논의 없이 받아들일 뿐 아니라 이성의 논술 과정도 채택한다. 신학은 실상 어떤 것을 인정하는 자들과 더불어 그들이 인정하는 것에서 기초해서 토론하고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을 논박하면서 그들을 반론들을 해결한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렇게 조화를 이룰 때 훨씬 더 완성된 신앙 체계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중세문학의 또 다른 건 대학입니다. 대충 한 12에서 13세기 정도 나타나게 되는데요. 초기의 대학은요, 조합 중심으로 나오게 돼요. 교수들이 모으는 거예요. 먼저 교사들이, 지금 말로 하면 교사겠죠? 교사들 모아서, 야, 우리 이런 거 한번 수업하면 어때? 해서 교수 조합으로 만들어진 것이 파리 대학입니다. 신학으로 워낙에 유명했다라고 하고요. 또 다른 데에서는요, 특히 이탈리아 쪽에서는 볼로냐 대학이라는 대학이 있었는데 학생들이 모으는 거예요. 야, 우리 이런 거 공부하는 거 어때? 학생들이 모으는 거예요. 야, 그러면 수업은 뭐가 들을까? 아니, 당연히 수업은 세계사지. 세계사는 완쌤이지. 야, 유성환 쌤 불러봐. 라고 해서 이제 학생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교사들을 초빙하는 거예요. 교수를 초빙해요. 근데 수업 들었더니 되게 별로야. 그럼 당신 나가시오. 이렇게 돼요, 실제로. 그리고 이 대학은 중세 안에서 상당 부분의 자치적인 운영이 이루어졌었습니다. 주로 이 볼로냐 대학에서는 법학, 파리 대학에서는 신학이 유명했다라고 하는데 이거 자체가 그렇게 깊게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그렇구나 해두셔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 중세 문학 중에 또 하나가 바로 기사도 문학이에요. 이건 뭐죠? 여러분 혹시 삼촌들이나 아버님으로부터 군대 시절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겁니다. 이건 제가 참 이런 말씀 드리는데 저는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가장 빡세다는 지역에, 강원도 고성, 그것도 산간 지역에 눈이 진짜 1m씩, 1m 50씩 오는 강원도 고성의 최전방 GOP에서 그것도 그 유명한 사건 사고의 대명사 22사단에 만 2년 2개월 동안 있다 온 사람입니다. 전 군대 그 누구보다 빡셌어요. 근데 이런 얘기 하면 주변에서 다 뭐라고 하는지 알았어. 아유, 뭐 자기 군대가 다 제일 빡세지.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진짜 힘들었는데 어쨌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당시에 막 여러 지역에서 전쟁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기사들이 가서 야, 내가 말이야 전투에서 하는 얘기가 문학처럼 나타나요. 그 기사들의 무용담, 즉 우리 삼촌들의 군대 이야기를 모아서 이런 것들이 벌어졌습니다. 대표적인 게 롤랑의 노래. 이 책 그 당시의 문학 작품 이름입니다. 이 롤랑은 카를로스 대제의 부하라고 알려져 있었죠. 그래서 그가 뭐 전투에서 벌어진 것을 약간 문학적으로 나타냈고요. 독일 지역에서는 리벨룽겔의 노래, 이런 거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영국에서는 아서왕 이야기,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 기사들의 약간 요거 약간 무용담, 상당히 MSG 같은 건 보통 좀 들어갔다고 봐야 되겠죠. 예, 다음에 기회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 군대 얘기는 진짜 재밌는데 뭐 강의 중에 얼마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거, 여기 중세 문화에서 파트에서 제일 중요한 건 건축입니다. 11세기만 하더라도요, 로마네스크 양식이라는 양식이 있었고 12세기에는 고딕 양식이라는 양식이 이제 등장하게 되거든요. 이 로마네스크 양식은요, 위에 무거운 돔을 이렇게 올려야 돼요. 이게 무게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벽을 두껍게 만들어요. 벽을 두껍게 만들고 이 무거운 돔을 버텨야 되니까 어떻게? 창문을 작게 만듭니다.
벽은 두껍고 창문은 작게 만드니까 어떻게 될까요? 내부가 어둡겠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장중한 맛이 있고요. 그에 비해서 고딕 양식, 고딕 양식은 사실은 그 어원이 고트족 양식에서 왔다라는 거거든요. 게르만족이 하나의 분파였던 고트족이 이런 형태로 건축을 했었대요. 약간 초기에는 약간 촌스러운 뭐 좀 이런 뜻이었대요. 촌스러운. 아, 저거 너무 고트족스럽지 않아? 그랬는데 하나의 완전히 주류가 돼버려. 뭐 나오면 야, 고트족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좋은 게 좋은 게 아니고 나쁜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처음엔 촌스럽게 느꼈지만 그 다음엔 아예 중세 건축의 대명사가 돼버려요. 이게 고딕 양식이에요. 대표적인 게 쾰른 성당, 사르트르 성당, 노트르담 성당 같은 것이 있는데 이들이 유명한 건 뾰족뾰족한 첨탑입니다. 첨탑은 하늘을 향한, 즉 신을 향한 신앙을 나타내는 것이었었대요. 그러니까 이건 상대적으로 그렇게 무겁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창문도 좀 넓고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로부터 빛이 많이 들어오는데 특히 또 빛이 많이 들어왔던 것 중엔 스테인드 글라스라는, 지금 말로 하자면 생유리죠. 생유리 같은 것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외부로부터 이 내부에 빛이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밝고 경쾌한 느낌을 주는 것인데 이건 지도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피사 성당이 대표적인 로마네스크 양식이에요. 여기 좀 기울어져 있다. 피사 성당. 제가 가봤죠. 가봤죠. 귀엽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딱 여기 있는데 여기서는 이게 되게 민망한 포즈인데 거기 가보잖아요. 피사 성당 가잖아요. 이러고 있는 게 수백 명이 이러고 있어. 수백 명이 있어. 그때는 하나도 안 민망했는데 이거는 조금 민망하네요. 사람들이 어쨌든 다 이러고 있는데 이 피사 성당이 우리 역사적으로 하나 알려준 게 있습니다. 높은 건물을 올릴 땐 반드시 지하를 많이 파라 라는 건축학에서 큰 깨달음을 줬대요. 여기가 이렇게 휘어진 이유가 뭐냐? 일단 요 땅이요, 그 연약 지반이에요. 땅이 좀 물렁물렁하대요. 약하대요. 근데 땅을 5m 정도밖에 안 팠대요. 이걸 이렇게까지 올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올릴 땐 좋았는데 이게 휘인 거야. 근데 더 웃긴 건 잘못 만들어진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런데 지금도 로마를 갈 때요, 그 수많은 문화재가 있지만 탑2가 바로 콜로세움과 피사 성당입니다. 이건 사실 잘못 만들어진 것인데. 그래서 이게 여러분 지금의 기술력으로 하면 이거 세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대요. 이게 보통 한 5도 전후 정도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데 이게 피사시에서 돈을 좀 많이 투자해서요, 이렇게 이게 좀 또 위험의 문제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좀 세웠대요. 사람이 안 가. 다시 좀 기울였대요. 그래서 제가 여기 안에 걸어서 여기 올라가 봤거든요. 이거 한번 걸어 올라, 이거 엘리베이터 없습니다. 걸어 올라가는데 20유로를 더 받았어요. 근데 전 또 역사 선생님이잖아요. 제가 걸어 올라가 봤죠. 딱 돈 내고 걸어 올라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는 게 걸어 올라가도 느껴져요. 올라가도 느껴져. 이거 여기 꼭대기입니다. 여기 위에서 바라보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되고 여기에서 저쪽을 바라보면 요게 보이거든요. 이게 바로 요겁니다. 제가 다 찍은 건데 피사 사탑 제일 위에서 찍은 겁니다. 요게 이제 피사 성당이고요. 사실 요 피사 성당보다 더 유명한 건 여기 세례당이에요. 이 공명 소리가 이게 되게 멋있습니다. 여기가 이게 소리가 나가지 않고 외부로 돌다 보니까 이게, 그리고 동굴 같은 데서 들리는 소리랑 좀 달라요. 어떤 특정 장소에 서가지고 아 이렇게 한마디를 하잖아요. 그러면 한 명이 부르는데 합창단이 부르는 소리가 나요. 이거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제가 다음에 되면 영상은 다 있는데 시간 관계상 지금은 보여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기회 되시면 여기 한번 들어가 보시길. 근데 중요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피사 사탑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죠? 창문이 작습니다. 크기에 비해서. 자, 그러다 보니까 안에 내부는 상당히 어둡고 장중한 느낌을 주는 것이 바로 뭐다? 바로 피사 대성당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피사 대성당이 사실 건축학적으로 의미가 있는데 이건 사람들 잘 안 가. 저도 여기 가서 보니까 다 이것만 하고 있어. 이게 바로 로마네스크 양식의 피사 성당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고딕 양식의 대표적인 건 사르트르 대성당입니다. 여기 보시는 바로 스테인드 글라스, 생유리가 이 안에 들어가면 여기 보세요. 뾰족뾰족한 첨탑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것이 바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이 사르트르 성당과 함께 제일 유명한 게 노트르담 성당이죠. 이게 제가 직접 찍은 겁니다. 선생님, 노트르담 성당 2019년 4월에 화재로 지금 보건공사 중에 아닙니까? 저는 그 전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행을 가야 되겠어요, 안 가야 되겠어요? 대학 가시면 가야죠. 지금 있는 문화재가 20년, 30년 뒤에도 꼭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볼 수 있는 건 지금 보셔야 됩니다. 이때 저는 이제 벨기에에서 강연을 한번 불러주셔가지고 갔다가 하루 정도 시간 내서 잠깐 이제 파리를 방문했다가 요거를 제 개인 카메라로 찍었던 게 요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안에서 보니까 더 예쁘더라고. 그래서 이 들어오는 스테인드 글라스 안에가 상당히 밝고 경쾌한 느낌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종종 물어보면 다 건축에서 물어봅니다. 로마네스크 양식, 고딕 양식. 로마네스크 양식은 내부가 어둡고 장중한 느낌, 고딕 양식은 아주 밝고 경쾌한 느낌을 준다라는 거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우리가 오늘 공부했던 것들 바탕으로 문제 같이 풀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가볼게요. 2020년 9월 모평 문제입니다. 1번 문제.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걸 찾으랍니다. 나 그레고리우스 7세는 다음 칙령을 반포하노라. 그레고리우스 7세 나왔으니까 일단 카노사의 굴욕 같은데요. 조금 더 읽어봅시다. 교황만이 모든 제후들로부터 발에 입맞춤을 받는다. 교황은 황제를 폐위할 수 있다. 누구도 교황을 재판할 수 없다. 이렇게 나 교황의 권한은 이 정도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그레고리우스 7세라는 단어에서 카노사의 굴욕이 나올 것 같은데요. 볼까요? 계몽사상의 영향을 살펴봅니다. 계몽사상은 18세기에 유럽에서 나오는 겁니다. 30년 전쟁 이거 보통 30년 전쟁이 참 많은데요. 다른 설명 없이 그냥 30년 전쟁은 1618년에서 1648년의 30년 전쟁을 얘기합니다. 이게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맺게 되거든요. 이것은 신교와 구교 간의 전쟁의 대표적인 게 이 30년 전쟁인데 요건 우리 종교개혁 파트에서 제가 다시 한번 다뤄드리겠습니다. 성상 파괴량은 726년이잖아요. 네, 상관없죠. 서임권 투쟁의 전개 과정을 조사한다. 이거죠 뭐. 카노사의 굴욕이 서임권 투쟁이니까. 정답 4번이고요. 카롤로스 르네상스는 누구? 카롤로스 대제와 관련된 것입니다. 자, 2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2023년 6월 모평 아주 최근 문제네요. 다음 대화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왔습니다. 교황 보니파키오스 8세가 억류되었다가 풀려난 충격적인 사건을 아니라고 들었더니 이 사건의 배후에는 프랑스 왕 필리프 4세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 당시 교황과 프랑스의 왕은 교회 및 성직자에 대한 과세 문제 등으로 날카롭게 대립했었어. 이거 뭐겠습니까? 아비뇽 유수잖아요. 아비뇽 유수의 배경. 이거네 뭐. 쉽지 않아. 이게 평가 문제라고. 그렇죠? 그래서 카노사의 굴욕과 아비뇽 유수만 구분해도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너무 많다. 베스트팔렌 조약. 요거는 저희가 종교개혁 파트 하고 나서 이제 할 텐데요. 종교개혁을 하게 되자 기존의 로마 가톨릭은 구교가 되고요. 새로운 뭐 루터나 칼뱅을 따르는 종교들을 우리가 보통 신교, 프로테스탄트라고 합니다. 그들의 대립이 대표적으로 벌어졌던 게 30년 전쟁이고요. 30년 전쟁을 끝내는 조약이 베스트팔렌 조약이에요. 요건 제가 종교개혁할 때 다시 말씀드릴게요. 1차 십자군 관련 없고요. 아우크스부르크 종교화의의 결과, 이 아우크스부르크 종교화의는 1555년에 지금의 독일 지역 내에서 루터파를 인정해 주기로 했던 것이 바로 아우크스부르크 종교화의입니다. 이것도 제가 종교개혁할 때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리스 정교와 로마 가톨릭 교회의 분리. 이거 언제라고요? 1054년. 이렇게 나뉘어졌습니다. 정답은 1번이었고 3번 문제 보겠습니다. 3번 보시면 21년 6월 모평입니다. 다음 가상편지에서 밑줄 친 갈등의 영향으로 옳은 걸 찾으랍니다. 신의 은총으로 교황 성악께 인사드립니다. 신의 영광 아래 영성 충만한 삶을 살아왔으나 최근 들어 신의 재산까지 세금의 명목으로 탐하는 필리프 4세의 간악한 행태에 분노할 따름입니다. 교황 성악께서 세속 권력은 영적 권력에 복종해야 한다라는 신의 뜻을 재천명하시고 그를 파문하신 것에 위안을 삼았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잠시 필리프 4세가 보낸 사악한 무리들이 안야니로 들이닥쳤다라는 소식에 그저 눈물 흘리며 교황 성화의 안위를 두 손 모아 기도할 뿐입니다. 그가 초래할 갈등에 신의 뜻에 따라 해결되길 신의 이름으로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안야니 사건 얘기하는 것이죠. 이거 이후로 나타났던 게 아비뇽 유수입니다. 보름스 협약이 맺어졌다. 이게 그러면 대략 14세기 초의 상황이고요. 보름스 협약은 언제죠? 12세기예요. 언제라고요? 1122년. 기억해 두시고요. 니케아 공연 4세기잖아요. 325년이에요. 카노사의 굴욕 1077년입니다. 되셨죠? 자, 동서교회의 분열이 공식화되었다. 1054년. 교황청이 로마에서 아비뇽으로 옮겨졌다. 이것으로 인해서 아비뇽 유수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정답 5번이고요. 마지막 문제 풀고 마치도록 할게요. 4번입니다. 2020년 대수능 문제입니다. 밑줄 친 기억 시기에 발생한 사실로 옳은 걸 찾으랍니다. 그레고리우스 교황 성화. 지난밤 꿈에서 신께 받은 계시를 아뢰옵니다. 바라건대
세속의 욕망을 내려놓으시고 신의 뜻을 실현하는 데 헌신하십시오. 이를 위해 먼저 롬 강가의 귀귀한 성체를 떠나 하루바삐 로마로 돌아가시어 어린 양들을 보살펴 주십시오. 또한 크리스트 교도 사이에 분쟁에 동원된 용병들이 이슬람 세력에 맞서는 데 이용하시어 교황의 위엄을 만방에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보니파키우스 8세가 능명당한 이래로 지난 70여 년 동안 오역으로 점철된 세월, 요건 뭘 얘기하는 것이죠? 1309년부터 1377년까지의 아비뇽 유수 기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기간 한번 볼까요? 콘스탄치 공의회 기억나십니까? 콘스탄치 공의회는요 1414년에서 1418년까지입니다. 5년간. 신성 로마 제국의 하인리 4세가 서인권 문제로 파문당했다. 파문 자체를 당했던 건 1076년이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나타나게 됐던 것은 1077년도에 카노사의 굴욕이 되겠습니다. 교황과 황제와 교황 사이의 타협이 이루어져 보름스 협약이 체결되었다. 1122년. 십자군이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점령하고 라틴 제국을 수립하였다. 이건 4차 십자군 아닙니까? 1204년. 플랑드르, 프랑스 내 영국령 등의 지배권을 둘러싼 전쟁이 벌어졌다. 이 전쟁이 100년 전쟁이에요. 100년 전쟁이 되겠고요. 100년 전쟁은 참고로 1337, 1337년에서 1453년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에서 여기 안에 들어간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되셨습니까? 좋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중세시대의 이 교회의 변화 과정 다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다음 강의는 또 더 좋은 모습으로, 더 심찬 모습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고 마실게요. 역사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와